아줌마! 아줌마 아무도 없어? 터진 신발,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동네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더니 느닷없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여기 우동 하나 줘! 술 냄새에 쩔어서 앉자마자 반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실제 모습은 36살의 젊은 재벌회장 최진욱이었습니다. 남자에 미쳐 3살짜리 아들을 2천만 원에 팔아먹고 자신을 고아원에 갖다 버린 무정한 여자. 이 여자의 바닥을 드러내 철저하게 복수하러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오열합니다. 자신이 상상조차 못한 33년의 비밀이 그 여자의 의족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36살의 재벌 회장은 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김밥집 여주인의 의족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진성로지스 본사 27층. 해가 기울면서 유리 외벽에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회장 집무실 안쪽 최진욱이라는 남자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29의 물류 스타트업 하나를 세워서 7년 만에 업계 5위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었어요. 사흘 전 양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강경화를 오래 앓았어요. 마지막 한 달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아버지가 마스크 아래로 숨을 모았어요. 갈에 섞인 호흡이 두어 번 헛돌더니 겨우 목소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내 친부모를 찾아본 적이 있다. 진욱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더라. 힘들게 찾으려 하지 마라. 아버지 부탁이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뒤 양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이불을 꺼내려고 두 팔을 뻗었을 때 이불 사이에 끼워져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먼지가 얇게 앉아 있는 걸로 보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욱이 안을 열자 A4 용지 서너 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장, 사설 흥신소 조사 의뢰서였습니다. 의뢰일란에 양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의뢰 내용 입양아 최진욱, 본명 차승호의 친모 소재 파악. 진욱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친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흥신소에 친모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겁니까? 돌아가신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는 없었어요. 소재를 파악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진욱의 시선이 종이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그 숫자 옆에 아무런 주석도 달려있지 않았어요. 3살짜리 아이 한 명의 값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어요. 친부모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돈 받고 넘겼다는 것을. 진욱은 이제 양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를 낳아준 여자는 너를 2천만 원에 팔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었다고 하는 편이 덜 잔인했겠지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봉투를 이불 밑에 눌러놓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찾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닦고 있었어요. 이마에 깊이 팬 주름, 등이 굽은 실루엣. 진욱은 그 사진을 30초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있어요. 김밥을 팔고 행주를 빨고 밤이면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돈 2천만 원을 받고 자식을 팔아넘기고 남자를 따라 도망가서 3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진욱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를 깨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짜증과 분노에 가까운 뜨거움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진욱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비서, 내일 전주로 간다. 비서가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진욱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에 있는 가게, 영업 상태 확인하고 주변 정보 정리해놔. 내가 직접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진욱은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앞치마. 사진 속에 여자가 살아있다는 게, 김밥을 팔고 있다는 게, 멀쩡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진욱에게는 용서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욱은 출발 전 호텔 세면대 앞에서 30분을 보냈습니다. 맞춤 셔츠 대신 구제 매장에서 산 빛바랜 점퍼를 걸치고 이틀치 수염을 그대로 두었어요. 비서가 차 뒷좌석에 준비해둔 코가 벌어진 운동화로 갈아 신었을 때 백미러에 비친 얼굴은 진욱 본인조차 낯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터진 신발, 누가 봐도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 돼. 이 모습으로 저 여자 앞에 서면 어떤 인간인지 밑바닥이 보이겠지. 전북 전주시까지는 차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비서에게 운전을 맡기고 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려줘.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비서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진욱은 차 문을 닫아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자 도시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 생선 비린내, 참기름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떡을 찌는 증기. 좁은 골목 양옆으로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고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생선 상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골목 끝자락에 그 가게가 보였습니다. 미닫이 문 옆에 삐뚤하게 붙은 메뉴판 김밥 2,000원, 우동 3,000원. 글씨가 햇볕에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김이 실처럼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 안에 있는 여자가 3살짜리 아들을 2천만 원에 팔아넘기고 남자를 따라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진욱은 그 생각을 붙들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닫이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탁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 코팅이 벗겨진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닳아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식탁 표면은 오래 썼지만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의 가게였어요. 진욱은 미닫이 문에서 가장 먼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때 묻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에 냄새나는 거지의 행색으로 일부러 의자를 발로 차면서 시끄럽게 앉았어요. 주방 쪽에서 인기척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바닥을 디디는 소리, 딱, 딱, 이 가까워지더니 주방과 홀 사이에 걸린 천 칸막이가 걷히면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정임.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지금 진욱의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 굵게 튀어나온 손마디, 앞치마에는 김밥 재료의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허리가 살짝 앞으로 굽어 있었는데 그건 오랜 세월 조리대 앞에 서서 일한 사람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진욱의 시선이 진짜 멈춘 건 다른 곳이었어요. 걸음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내디딜 때마다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돌아왔어요. 바짓단 아래로 낡은 의족의 금속 관절이 드러나 있었고 바닥을 디딜 때마다 딱 하는 소리가 찍혀나갔습니다. 그 소리의 간격이 일정했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은 리듬으로 걸어온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진욱은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식을 팔아먹고 천벌을 받은 거겠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우동 하나 내와. 일부러 던진 반말이었어요. 진욱의 평소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뚝뚝 끊기는 상대를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저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아니면 돈 안 내면 안 된다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미워할 이유를 하나라도 더 모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임은 진욱의 행색을 한번 훑고 나서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동네 거지가 행패 부리는 모습이 분명한데도 왜 반말이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의족이 바닥을 딛는 딱, 딱 소리가 천 칸막이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10분쯤이나 흘렀을까? 의족으로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정임이 가지고 나온 우동 그릇은 예상 밖이었어요.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까지 차 있었고 어묵이 그릇 가득 수북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파가 잘게 썰려 국물 위에 흩어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정임의 얼굴을 희뿌옇게 가렸어요. 2,000원짜리 우동치고는 양이 넘쳤습니다. 정임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바깥이 많이 춥죠? 국물부터 드세요. 진욱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구는 이유가 뭐지? 불쌍해 보인 건가? 행패 부릴까봐 한 그릇 줘서 내보내려는 거겠지. 진욱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심결에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멸치와 다시마, 거기에 무언가 진한 것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혀 위에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위장에 닿기도 전에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맛이 아니었어요. 온도도 아니었어요. 이 국물 속에는 어딘가에서 맡아본 적 있는 듯한 묘한 익숙함 같은 것이, 그리고 누군가의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그런 편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형체가 없었고, 착각이라고 무시하기엔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진욱의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딸깍 부딪혔어요. 손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정신 차려. 2,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에 흔들리면 안 돼. 저 여자는 나를 돈 받고 팔아먹은 마녀 같은 여자라고. 진욱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이유도 모른 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어묵을 건져 먹고 팔을 씹고 국물을 들이키고 그릇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나서야 자기가 한 그릇을 통째로 비웠다는 걸 알아챘어요. 머리와 손이 따로 놀고 있는 모습에 빈 그릇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딱딱 소리를 내며 다가온 정임이 다가와 그릇을 걷어갔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기 전에 한번 빈 그릇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바닥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에 담긴 것이 장사꾼의 만족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는 걸 진욱은 느꼈어요. 오래 굶은 사람이 밥을 잘 먹은 걸 확인한 사람의 몸짓인 듯 했습니다. 그 몸짓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진욱의 가슴 한쪽이 꿀렁거렸어요. 그 감정이 싫어서 일부러 더 차가운 쪽으로 마음을 밀어 넣었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저 여자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진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진욱은 어떻게 하면 그 바닥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진욱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슬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시장 근처 모텔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밖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후두둑 몇 방울이었는데 금세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닫이문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가느다란 물줄기가 생겼습니다. 정임이 행주로 바닥을 닦다가 진욱을 바라봤어요. 때가 낀 점퍼, 젖은 운동화, 그리고 밖을 한번 보고 다시 진욱을 보았습니다. 저런 거지 행색으로 지금 나가면 장대비 속에서 젖은 지하도 말고는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어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한 번 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 가려고요? 뒤에 좁은 방이 하나 있는데 비 그칠 때까지 거기서 쉬어요. 진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상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가게 닫을 시간이니까 나가주세요. 그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가 오니까 방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본 거지 손님에게. 진욱은 당황한 속내를 감추려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정임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의족의 딱 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나무문 하나가 있었고 문 안쪽은 창고에 가까웠어요. 김밥 재료 상자와 어묵 포장이 벽면을 따라 높이 쌓여 있었고
반대편 구석에는 접힌 이불과 겨울옷이 봉지째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한 뼘 남짓이었어요. 정임이 의족 신발까지 벗고 방으로 올라와 뒤뚱거리며 얇은 요를 하나 깔아주었습니다. 담요가 좀 얇은데 추우면 문 닫고 자요. 화장실은 문 나가면 오른쪽 상가 화장실이 있어요. 정임은 구석에서 베개까지 하나 꺼내 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무슨 사정인지도 이름이 뭔지도 잠잘 곳과 물 한 병을 내어주고는 의족에 딱 소리를 남기며 자기 방으로 사라졌어요. 진욱은 어묵 냄새와 김밥 재료의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섞인 창고 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멘트 천장에 금이 가 있었고 어디선가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속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경멸이든 무시든 뭐라도 미워할 빌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반말하는 거지에게 우동을 퍼주고 비가 오니까 방까지 내어주고 있었어요. 이건 연기겠지. 뭔가 거지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걸 거야. 돈 주고 자식까지 팔아먹는 냉혈한 여자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어. 진욱은 그 생각을 되뇌이며 서서히 눈을 감았어요.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사이로 주방 쪽에서는 여전히 아주 희미하게 설거지를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시간에도 정임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의족으로 선 채로 말이죠. 진욱은 눈을 감았어요.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 쪽에서 물소리가 끊기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 왔습니다. 콧노래였어요. 멜로디라기보다 숨결에 가까운 소리. 자장가 같기도 하고 옛날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 곡조가 빗소리 사이를 느리게 흘렀습니다. 진욱의 몸이 굳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귓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멜로디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흐릿하고 착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한 무엇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판 사람인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거지? 진욱은 그 의문을 품은 채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수면제 없이는 2~3시간도 자기 어려웠는데 그날 밤은 빗소리와 콧노래 사이에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한편 정임은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끈 뒤에도 한참 동안 창고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청년이 우동을 먹는 모습을 볼 때 가슴 한가운데가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밥 먹는 걸 보면 원래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또 그러고 있네. 배고픈 사람 보면 자꾸 우리 승호 생각이 나서 그래. 우리 승호도 어디선가 밥 잘 먹고 있겠지. 정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베개 옆에 놓인 작은 토끼 인형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솜이 빠져 목이 축 처진 토끼. 누런 털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가만히 쥐고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지붕 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방에서는 거지 청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옆 방에서는 33년째 아들을 기다리는 여자가 토끼 인형을 가슴에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웠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욱을 깨운 건 소리였어요.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문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위가 종이를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싹둑 싹둑. 규칙적이고 익숙한 리듬이었어요. 매일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진욱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 문을 살짝 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방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 정임이 앉아 있었어요. 앞에 종이 더미가 놓여 있었고 가위로 하나하나 오려내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였어요. 1993년생 남아를 찾습니다. 아래에는 흐릿한 아기 사진 하나와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겨드랑이에 동전 크기 검은 점. 사고 당시 왼쪽 어깨 아래 화상 흉터 있을 수 있음. 그 아래 정임의 전화번호. 전단지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매번 새로 인쇄한 듯 선명했어요. 같은 내용을 33년 동안 새로 뽑아온 거였습니다. 정임은 전단지를 세어가며 낡은 청가방에 담았어요. 1장, 2장, 100장이 넘는 전단지가 가방 안에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걸고 의족에 힘을 실어 일어섰어요. 부엌벽에 한 손을 짚고 몸을 세우는 동작에 작은 신음이 섞였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골목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진욱은 문틈으로 지켜보았어요. 오른쪽으로 기울고 바로잡히고 다시 기울어지는 걸음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진욱은 신발을 끌고 몰래 따라 나섰어요. 정임은 시장 골목 첫 번째 전봇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 전봇대, 그 다음 가게 셔터, 버스 정류장 게시판, 슈퍼 앞 유리, 의족이 젖은 새벽 바닥에서 미끄러져 몸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전봇대를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장 붙이고 걷고 또 한 장 붙이고 걷고 진욱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시 돌아서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세 곳까지 거의 1시간이었어요. 정임이 돌아왔을 때 가방은 텅 비어 접혀 있었습니다. 100장이 넘는 전단지를 의족으로 1시간 동안 붙이고 온 거였어요. 새벽 4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33년째. 진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판단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판단을 내리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온 정임은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가스를 켰어요. 그런데 진욱이 눈여겨본 건 국물 솥이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냉장고에서 어젯밤 남은 재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시금치 조금이랑 모양이 흐트러진 단무지, 크기가 작아서 메뉴에 넣지 못한 당근 짜투리 몇 개,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정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는 정성스레 다시 줄을 찌어 정리하고 단무지는 곱게 썰어 밥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당근은 잘게 잘라 단무지 위에 놓았습니다. 김밥이 하나, 둘, 5줄이 되었을 때 진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김밥을 한 줄씩 랩에 돌돌 싸더니 흰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봉지마다 입구를 한번 접어 테이프로 붙였어요. 정성스럽게 5봉지를 만들고 가게 입구 옆 접이식 탁자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쌌어요. 6번째 김밥 위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청년껏 어제 처음 온 거지 손님에게 아침까지 챙겨둔 거였어요. 진욱은 그걸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침 7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입고 있는 잠바의 소매가 짧아 손목이 드러나 있었고 운동화 끈이 한쪽만 풀려 있었어요. 아이가 정임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탁자 위에서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꾸벅 인사한 뒤 뛰어나갔어요. 15분쯤 지나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교복 안에 체육복을 겹쳐 입고 있었는데 겨울인데 패딩 같은 건 없었어요. 아이가 문을 반만 열고 손만 뻗어 봉지를 집었습니다. 정임이 말했어요. 오늘은 어묵조림 넣었어. 맛있을 거야. 아이가 입술만 달싹여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뒤 총총 뛰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5봉지가 전부 사라졌어요. 한 번도 돈을 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침에 봉지를 가져갔던 여자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밥을 가지러 온 게 아니었어요. 가슴에 종이 한 장을 꼭 안고 들어왔습니다. 시험지였어요. 국어 85점. 빨간 글씨 옆에 선생님이 잘했어요 라고 적어 놓았어요. 아이가 시험지를 정임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임이 앞치마에 손을 닦고 시험지를 받아들었어요.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치고 점수를 확인하더니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뛰어나갔어요. 정임은 아이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진욱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욱이 물었어요. 저 아이들한테 왜 공짜로 줘요? 정임이 국물솥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애는 할머니랑 둘이, 어떤 애는 누나랑.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는 게 보여서 몇 년 전부터 남은 재료로 김밥 싸서 놔두면 필요한 아이들이 가져가요. 정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솥을 젓는 국자가 느려졌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도 어디선가 아침밥 못 먹고 다닐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승우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진욱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걸 스스로 느꼈지만 억눌렀습니다. 자식을 팔아먹은 여자가 왜 33년째 남의 아이들에게 김밥을 싸주고 있는 거지? 왜 어디서 배 굶고 있을 수 있다는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진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이 뻣뻣해서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진욱은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시장 구석에 매일 낮부터 모여 앉아 소주를 마시고 화투를 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5명쯤 낡은 평상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며 고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욱은 그 틈에 자연스럽게 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사들고 가서 돌리니
금세 형님 동생이 되었어요. 1시간쯤 어울리다가 진욱이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형님들, 저기 김밥집 앞이 자리가 넓은데 거기서 치면 안 돼요? 바람도 안 불고. 노인들은 별 생각 없이 따라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밥집 앞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 탁자 위로 소주병과 화투짝이 펼쳐졌습니다. 진욱이 판돈을 걸며 분위기를 띄우자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모, 우동 국물 좀 가져와. 따뜻한 거로. 진욱이 가게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오려던 손님이 술판을 보고 발길을 돌렸어요. 또 한 명이 고개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고함과 화투 탁 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하루 종일 손님이 서너 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루 장사를 통째로 망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쯤이면 한마디 하겠지. 진욱은 기다렸어요.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최소한 인상이라도 쓸 거라고. 그런데 정임은 우동 국물 달라고 소리칠 때마다 진짜로 국물을 데워서 가져왔어요. 노인들에게도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날이 추우니까 국물이라도 드세요. 화투를 치다 출출해진 노인 하나가 김밥 하나 달라고 하자 정임은 김밥 한 줄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왔어요. 돈을 안 낸다는 걸 알면서도 진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마지막 노인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간 뒤 가게 앞에는 빈 소주병과 화투장만 남았습니다. 진욱은 일부러 더 마셨어요. 취한 척이 절반, 진짜 취한 게 절반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미끄러져 가게 앞 바닥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점퍼 위로 밤바람이 스몄고 소주 냄새와 피로가 뒤섞여 눈이 감겼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통해 올라왔지만 움직일 기운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딱, 딱, 딱. 의족이 바닥을 디디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진욱은 눈을 감은 채 기척만 느꼈어요. 정임이 진욱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족 쪽 무릎이 제대로 접히지 않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자세를 잡았어요. 찬 바닥이었습니다. 오래 앉으면 허리에 무리가 올 자세였어요. 정임의 손이 진욱의 머리카락 위에 얹혀졌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밥을 짓고 김밥을 말고 그릇을 닦아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진욱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마 위에서 정수리 쪽으로, 정수리에서 뒤통수 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꼬. 혼잣말이었어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뱉는 소리.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머리에서 등으로 내려갔어요. 토닥, 토닥. 말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등을 두드렸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숨결 같은 박자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욱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덜덜 떨렸어요. 소주 냄새가 묻은 점퍼 위로 어묵 국물과 참기름 냄새가 벤 손바닥의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망쳐놓은 사람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술판을 벌여 손님을 쫓아내고 공짜 국물만 달라고 소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사람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꼬 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2천만 원에 팔아넘긴 사람의 손인데 왜 이 손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건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골목 위로 어둠이 깊어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진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정임이 눈치챘는지 토닥이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임이 진욱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청년,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요. 들어가서 자요. 진욱이 반응이 없자 정임은 의족으로 겨우 일어섰어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진욱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취한 남자의 체중이 의족 위에 실렸어요. 의족이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정임은 진욱을 부축한 채 창고 문까지 데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진욱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요 위에 앉혔어요. 어디선가 꺼내온 담요를 진욱의 어깨 위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개를 바르게 놓아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속 풀어줄게. 자요. 미닫이 문이 닫혔습니다. 의족의 딱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져 갔어요. 진욱은 담요를 움켜쥔 채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 남아있는 손바닥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꼬. 그 목소리가 귀 안쪽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말해준 것은 기억이 없었어요. 진욱은 어제까지만 해도 점퍼깃을 세우고 경계하며 잤습니다. 오늘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점퍼 지퍼를 내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욱 자신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이 약속대로 속풀이 우동을 끓여줬어요. 계란을 풀어넣고 파를 듬뿍 올린 맑은 국물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술판을 벌여 장사를 망쳐놓은 사람에게 내미는 그릇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임은 국물 온도를 확인하듯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본 뒤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마셨으니까 국물부터 천천히 드세요. 진욱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밖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발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럿이 함께 걷는 단단한 구둣발 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바깥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먼지가 반짝거렸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지만 체구가 단단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검은 가죽 점퍼 위로 금색 시계줄이 번들거렸고 뒤에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따라왔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이 사람들이 김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황태수. 진욱은 그 이름을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가게 안의 온도가 한순간에 내려간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국물을 젓던 정임의 국자가 멈췄고 등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황태수가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벽을 한번 훑고 그 시선이 정임에게로 내려왔어요. 앞치마, 굽은 허리, 의족. 그 시선에 묻어있는 것이 경멸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한정임. 이 가게 다음 달까지 비워. 서류 같은 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듯이
정임의 손이 국자 위에서 떨렸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숨기듯 앞치마에 손을 닿고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의족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딱 찍혔습니다. 이 가게는 못 비워요. 황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못 비워? 지 자식도 돈 받고 팔아먹고 남자 꽁무니 쫓아간 년이 뭘 붙들어? 남자한테 쫓겨나서 알거지되어 돌아온 주제에 이파리 날리는 김밥집에서 뭘 건지겠다고 버텨?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이 가게만은 지켜야 해요. 승우가 엄마 찾으러 오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없어지면 그 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구석에 앉아있던 진욱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승우. 보고서에 적혀있던 자신의 옛 이름이었어요. 자식을 팔아먹었다는 그 여자가 그 아들이 돌아올 곳이라며 허름한 김밥집 하나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욱의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어요. 그것이 분노인지 혼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태수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33년이야, 33년. 그때 내가 도로에 누워서 정신을 잃었을 때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리고 돌아서며 어깨 너머로 내뱉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마지막이야. 그때는 내가 울어도 소용없어.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따라 움직였고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 멀어져 갈 때까지 정임은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버텼어요. 하지만 골목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몸이 풀렸습니다. 의족 쪽 무릎이 꺾였어요. 문틀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앉은 정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입술만 깨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황태수가 내뱉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도로에 누워있을 때 보고서에는 아이를 팔고 남자와 도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도로에 누워 있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였어요. 진욱은 황태수의 말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떡방앗간이 3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진욱은 아무렇지도 않게 떡방앗간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안쪽에서 주인 아주머니 영희가 보이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진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저 김밥집 주인 어떤 사람이에요? 뭐 며칠 신세를 지고 있긴 한데 자식 팔아먹고 남자 따라갔다가 적골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냥 좀 궁금해서요. 거지 행색의 청년의 말에 영희가 떡시루 위에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내뱉었어요. 33년 된 이웃의 사연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있긴 하지. 그런데 정임이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시장에서 정임이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식 팔아먹은 년이라고, 남자 쫓아갔다가 쫓겨나서 돌아온 환양년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서 그래. 영희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사실은 요 앞쪽 사거리에서 3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
정임이가 어린 아들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들이받았대. 정임이가 겨우 아이를 밀쳐서 살렸어. 근데 본인은 늦어서 차 뒷바퀴에 다리가 끌려버린 거야. 말끝이 흐려졌어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하늘이 벌을 내린 게 아니야. 진욱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감각이 왔어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폐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왜 자식을 팔았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을 왜 팔어? 정임이에게는 승우가 전부였는데 정임이가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입양 보내버렸대. 시어머니가 도박빚이 있었거든. 가해자가 음주운전인데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어. 암튼 누군가한테 돈을 받은 건 시어머니지 정임이가 아니야. 영희가 골목 건너편을 한번 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황 사장이 그때부터 이 시장에 있었어. 사고 난 직후부터. 소문은 항상 그쪽에서 흘러왔고 정임이가 아이 찾으러 다니면 황 사장이 돌아다니면서 저건 쇼야. 자기 과거 숨기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 영희가 진욱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주름 깊은 눈 안에 33년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33년을 옆에서 봤어. 새벽마다 전단지 돌리고 의족으로 가게 문 열고 벌어서 아이 이름으로 후원금 보내고 남은 재료로 김밥 싸서 부모 없는 애들 먹이는 게 벌써 33년째야. 영희가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었어요. 33년짜리 쇼는 이 세상에 없어. 진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떡집을 나왔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진욱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말한 2천만 원의 아들을 팔고 남자와 살림을 차린 여자와 영희가 말한 아들을 살리고 다리를 잃었으며 의식을 잃은 사이 아이를 빼앗긴 여자. 한 사람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가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황태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 시장에 있었다는 남자. 소문의 출처가 항상 그쪽이었다는 영희의 말. 무엇보다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날 밤 그 도로에 있었던 사람뿐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욱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어요. 진욱은 창고 방으로 돌아와 요 위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33년 전 이 시장 근처 국도 교통사고. 피해자 한정임. 사고 경위, 소방 기록, 병원 기록 전부 찾아. 황태수라는 인물도 조사해. 이 시장에서 건설업 중인데 33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업 기록, 부동산 거래 전부 다 뒤져봐. 문자를 보내고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천장에 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흘 전까지는 손에 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노였어요. 크고 단단하고 방향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사이에 그것이 손 안에서 뭉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쥐면 쥘수록 형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이 분노인지 다른 무엇인지 진욱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진욱은 가게 뒤편 골목으로 나와 비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가게 쪽에서 김밥 참기름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 영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들 살리고 다리가 잘린 거야. 하늘이 벌 내린 게 아니라.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33년 전 국도 교통사고 건입니다. 진욱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국도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 2명을 충돌했습니다. 피해자 한정임, 당시 33세. 3살 남아 차승우와 함께 보행 중이었어요.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아이를 밀쳐서 약 3m 떨어진 인도 쪽으로 보냈고 피해자 본인은 차량에 끌리면서 왼쪽 다리에 복합골절과 앞괴 손상을 입었습니다.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렸습니다.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고 사고 후 중환자실에서 2주간 의식 불명이었습니다. 진욱의 등이 벽에서 떨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이 쪽 기록은요? 3살 남아 차승호는 왼쪽 어깨 아래 아스팔트 마찰 화상과 왼쪽 겨드랑이 선천성 모반으로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의 화상. 진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감쌌어요. 셔츠 아래에 있는 흉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자국. 양부모에게 물었을 때 아기 때 다친 거야라고만 했던 그 흉터가 33년 전 어머니가 자기를 밀쳐서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확인됐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황태수, 당시 31세입니다. 음주 상태였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한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비서의 목소리만 수화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음주 뺑소니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2시간 뒤에 자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음주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서가 한 번 더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합의 기록이 있는데 합의 상대가 피해자 본인이 아닙니다. 누구야? 피해자의 시어머니 박모 씨입니다. 합의금 2천만 원. 진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골목벽에 어깨를 기대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2천만 원. 양부모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그 숫자. 2천만 원에 아들을 팔았다는 기록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정임이 받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수가 뺑소니를 묻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건넨 입막음 돈이었습니다. 합의 직후 피해자의 아들이 입양기관에 인계됐습니다. 인계 서명자는 시어머니 박모 씨이고 사유란에는 친모 양육 포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 본인의 서명은 없어요. 당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요. 진욱의 입안에서 쇳내가 났어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박빚에 쫓기고 있었고 황태수가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줬고 그 돈과 맞바꿔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겼다. 정임은 병원 침대에서 의식조차 없었다. 14개월 뒤 퇴원했을 때는 아이도 시어머니도 진실도 사라지고 남은 건 자식을 2천만 원에 팔고 남자와 도주한 여자라는 소문뿐이었다. 추가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래 함께 일한 비서가 보고 중에 감정이 섞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정임 씨는 퇴원 이후 33년간 아들의 이름 차승호로 고아원 및 입양아동 재단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김밥 한 줄에 2,000원인 가게에서 번 돈이니까요. 하지만 33년간 한 달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의족 교체나 재수술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33년 동안 같은 의족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진욱은 골목벽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족은 천벌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3살짜리 아들을 밀쳐서 살린 대가였어요. 아이가 아스팔트 위로 굴러가는 걸 보면서 자기 다리가 차 밑에 끌려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래도 아이가 인도 쪽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서야 의식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다리도 아이도 없었어요. 세상에는 자식을 팔고 남자와 도망간 환양년이라는 이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욱은 그 의족을 보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며 비웃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술판을 벌여 장사를 망쳐놓고 우동 국물이나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짓 앞에서 정임이 해준 것은 속풀이 우동을 끓여주고 찬 바닥에 앉아 머리를 쓸어내리며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 거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진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5 손가락을 다 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쥐고 다시 펴고 마치 손 안에서 빠져나간 것의 형태를 더듬는 것처럼 한참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겨우 전화기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김 비서, 황태수 관련 자료 전부 모아 33년 전 사고 것만이 아니라 이후 사업 기록, 부동산 거래, 시장 상인 대상 행위 전부 다 법무팀 깨워서 고발 절차 시작해. 음주 뺑소니, 증거인멸, 피해자 시어머니 매수를 통한 아동 강제 입양,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및 명예훼손, 빠짐없이 21번 고르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리고 김밥집 주변으로 우리 쪽 인력 충분하게 배치해. 황태수가 다시 접근하면 나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화를 끊고 진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지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털지도 않고 골목을 나와 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김밥집 유리문 너머로 정임이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족 쪽으로 기울어지는 몸을 조리대에 기대며 칼로 당근을 채 써는 뒷모습이었어요. 진욱은 유리문 앞에서 한 발짝 멈춰선 채 그 뒷모습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흘 전 이 골목을 처음 걸었을 때와 지금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것의 이름을 진욱은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무방비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6째 날 아침이었어요. 정임이 평소보다 일찍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전단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진욱에게 짧게 말했어요. 오늘 전단지 좀 멀리 돌리고 올 거예요. 배고프면 냉장고에 어제 남은 김밥 있으니까 꺼내 먹어요. 미닫이 문이 닫히고 의족의 딱 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진욱은 정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정임의 방 앞에서 진욱의 손이 문고리 위에 멈춰 있었어요. 나흘 전이었다면 약점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이 문을 열었을 겁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비서의 보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영희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얼굴로 이 사람 앞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임의 방은 창고보다 넓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같은 크기였습니다. 얇은 요 하나와 접힌 이불, 벽에 걸린 낡은 달력, 그리고 방 구석의 작은 탁자. 탁자 위에 놓인 첫 번째 물건은 낡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질 듯 실한 가닥으로 매달려 있었고 솜이 빠져 목이 축 처져 있었어요. 하얗던 털은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씻고 말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품에 안기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진욱이 인형을 집어들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솜 대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지만 꿰맨 자국을 뜯을 수는 없었어요. 토끼 인형 옆에 작은 벙어리 장갑 한 쌍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빛이 발의 분홍에 가까웠어요. 엄지손가락 부분이 닳아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멍을 실로 기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33년 전의 장갑을 아직도 수선하며 보관하고 있었어요. 장갑을 손에 올려놓자 진욱의 손바닥 절반도 덮지 못하는 크기였습니다. 이걸 끼던 손이 지금 이 손이 됐다는 게 묘하게 목구멍을 조여왔어요. 그리고 탁자 뒤쪽으로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었어요. 세어보니 9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것부터 비교적 깨끗한 것까지 시간순으로 놓여 있었어요. 진욱은 첫 번째 노트를 폈습니다. 승호야, 오늘도 경찰서에 다녀왔다. 새로운 소식은 없었어. 담당 경찰관이 힘들면 그만두셔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만둘 것 같니? 반드시 찾을 거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승호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엄마가 김밥을 내 목까지 하나 더 말았어.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 아직 맛이 서투르지만 연습하고 있어. 내가 올 때 엄마가 싼 김밥 먹여줄게. 3번째 노트 중반쯤에서 진욱의 손이 멈췄어요. 승호야, 오늘이 그날이야. 벌써 10번째야. 그날 밤 차가 들이받았을 때 엄마가 너를 밀었잖아. 내가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잖아. 울면서 엄마한테 손을 뻗었는데 엄마 다리가 안 움직여서 기어갈 수밖에 없었어. 기어가는데 눈앞이 까매지면서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떴을 때 내가 없었어. 글씨가 중간부터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글씨라기보다 상처에 가까웠어요. 볼펜이 종이 뒤까지 파고든 자국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진 얼룩이 여러 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진욱은 9번째 노트를 열지 못했습니다. 5번째 노트까지 읽고 나서 손이 멈췄어요. 더 읽으면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와 장갑과 인형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로 돌아온 진욱이 미닫이 문을 열었을 때 형광등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정임이 홀 구석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밥은 먹었어요? 정임이 일어서려다 의족 쪽 무릎이 잘 접히지 않아 벽을 짚었어요. 주방에서 데워 들고 나온 것은 달걀을 풀어 끓인 맑은 우동 국물이었습니다. 속이 허할 텐데 이거라도 먹고 자요. 진욱은 국물을 받아들고 정임 옆 바닥에 앉았어요. 같은 벽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두 사람 사이에 어깨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고 가게 밖으로 시장 골목의 밤바람이 미닫이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가슴 어딘가에 닿았을 때 며칠 동안 눌러왔던 것이 슬그머니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진욱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이야기 시장에서 들었어요. 33년 넘게 찾고 있다면서요. 정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아들이. 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있으면요?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평생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임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주름진 얼굴 위로 흔들렸습니다.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엄마가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으면 됐는데, 차가 오는 걸 봤으면 더 빨리 뛰었어야 했는데, 밀치지 말고 안고 뛰었으면 둘 다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정임이 의족 쪽 다리를 한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평생 안고 가는 거야. 그 아들이 영영 안 오면요? 정임의 시선이 유리문 너머로 향했어요. 어둠 속 골목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보고 있는 건 다른 곳이었을 거예요. 괜찮아.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승우가 어디에 있든 밥 안 굶고 아프지 않고 살고 있으면 그걸로 돼. 원망해도 돼. 미워해도 돼. 안 만나겠다고 해도 돼. 그냥 살아만 있어주면 돼. 정임이 자기 의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이 다리 없는 몸으로 평생 욕먹으며 살아도 행복해. 진욱의 어깨가 먼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6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양부모 앞에서도 빈 회의실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허름한 김밥집 홀 바닥에서 벽에 나란히 기대앉은 이 자리에서 36년 동안 닫혀 있던 것이 한꺼번에 밀려나오고 있었어요. 정임이 놀라서 진욱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뻗어 진욱의 등에 얹었습니다. 엊그제 가게 앞 바닥에서 그랬듯이 같은 손으로, 같은 박자로. 울어도 돼요. 괜찮아. 여기서는 울어도 돼. 진욱은 더 크게 울었어요. 정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33년 전 횡단보도에서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던 3살짜리가 어머니를 미워하며 거지 행색으로 찾아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정임은 또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첫날 우동을 끓여준 것처럼, 비 오는 밤 방을 내어준 것처럼, 찬 바닥에서 머리를 쓸어내린 것처럼, 이유를 묻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원망해도 된다고 했어요. 미워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살아만 있으면 그걸로 된다고요. 거기에는 교환도 없었고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였어요. 36년을 살면서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는데 이 바닥 위에서 처음으로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였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가게 안에 참기름 냄새와 우동 국물 냄새가 은은하게 떠돌았습니다. 정임은 진욱의 등을 토닥이며 며칠 전 가게 앞에서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를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사 없는 허밍이 형광등 소리 사이를 느리게 채워갔습니다. 진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삼켰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33년짜리 거짓말을 만들어 이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자가 아직 이 시장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이상한 소음이 울려왔습니다.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여럿이 걸어오는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진욱은 창고방에서 벌써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오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이틀 전에 보고했거든요. 황태수 측이 내일 오전 김밥집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미닫이 문이 박차듯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 황태수가 들어섰어요. 얼굴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작해. 황태수의 한마디에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테인리스 식탁이 뒤집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서 깨졌어요. 누군가가 벽에 붙은 메뉴판을 뜯어냈고 또 누군가가 주방으로 밀고 들어가 국물 솥을 끌어당겼습니다. 솥이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지면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33년 동안 매일 새벽에 끓여온 국물이 시멘트 바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정임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의족으로 뛰는 건 무리였습니다. 두 발짝 만에 균형을 잃었어요. 솥에서 쏟아진 국물 위에 의족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았고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 위를 짚었어요. 손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정임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부서져가는 가게만 보고 있었어요. 접이식 탁자가 부러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한 김밥 봉지를 올려놓던 그 탁자였어요. 냉장고가 끌려 나왔고 가스레인지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찢었어요. 아들의 생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그 달력이었습니다. 정임이 바닥에 쓰러진 채 부서지는 가게를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3년을 지킨 이 자리를, 승우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올 곳이라며 목숨처럼 붙들었던 이 가게를. 황태수가 정임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갔어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검은 세단이 줄지어 시장 골목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0명, 20명, 50명 셀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앞을 빼곡하게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황태수의 용역 20명이 그 안에서 완전히 갇혔습니다.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황태수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리번거리는 눈이 경호원들의 벽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 사이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검은 정장의 단정한 머리, 면도를 마친 턱선. 며칠 전까지 이 가게 앞에서 술판을 벌이고 창고 바닥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전 진욱은 시장을 나가 비서가 준비해둔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거였어요. 달라진 건 옷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황태수가 한 발 물러서며 입을 열었어요. 뭐야? 내가 누구야? 진욱이 멈춰섰습니다. 황태수를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임을 먼저 보았습니다. 국물에 젖은 앞치마, 깨진 그릇에 베인 손, 부서진 가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 진욱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황태수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골목 전체가 들을 수 있었어요. 33년 전 국도 횡단보도에서 3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던 여자를 술 마시고 차로 들이받은 사람이 당신이지. 황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밀쳐서 살렸어. 아이는 아스팔트 위로 굴러가면서 어깨에 화상을 입었고 여자는 차에 끌려서 다리를 잃었어. 무릎 아래가 잘려나간 거야. 진욱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쳤지. 2시간 뒤에 자수해서 음주 수치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누워있는 여자의 시어머니한테 2천만 원 줘서 아이를 입양 보내게 만들었지. 황태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야. 증거도 없어. 없다고? 진욱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당시 소방 기록, 병원 기록, 합의서에 찍힌 당신 이름, 입양기관 인계 서류 다 있어. 33년 동안 당신이 묻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전부 남아있어. 진욱이 또 한 발 다가갔어요. 이제 황태수와 2걸음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당신이 진짜 한 건 그 다음이거든. 진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여자가 1년 넘게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시장에 소문을 퍼뜨렸지. 자식을 돈받고 팔고 남자 따라 도망간 환양년이라고. 퇴원해서 돌아온 여자를 33년 동안 그 소문으로 짓밟았어. 아이 찾으러 다니는 것도 쇼라고 비웃었지. 진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너뜨린 게 뭔지 알아? 다리 하나가 아니야. 33년이야. 이 사람의 33년을 당신이 부숴놓은 거야. 새벽마다 전단지 100장 돌리면서 의족으로 김밥 말면서 남은 재료로 남의 아이들 밥 사주면서 시장에서 환양년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아들을 기다린 33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황태수의 무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욱이 마지막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시장 골목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지금부터 당신이 그 33년보다 더한 시간을 보내게 해줄 거야. 당신이 묻은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꺼내서 죽을 때까지 당신 목에 걸어줄 거야. 황태수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벽에 막혔어요.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현장 이탈, 증거 인멸, 피해자 시어머니 매수를 통한 아동 강제 입양, 허위 소문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발 접수 완료됐습니다. 경찰이 골목 입구에서 다가왔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울렸습니다. 끌려가면서 황태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대체 누구야? 진욱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33년 전 그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가 밀쳐서 살린 3살짜리 한정임의 아들 차승호, 그게 나야. 상인들이 삼삼오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황태수를 경찰에 넘긴 남자가 알고 보니 며칠째 창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거지 행색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욱이 정임 앞에 멈춰섰어요. 정임은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눈동자가 진욱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욱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장 바지가 국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정임의 몸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승우가 이제야 왔어요. 정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 입이 열렸다 닫히기를 서너 번 반복했지만 소리가 되지 않았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막상 눈앞에 오니까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꿈에서처럼 사라질까봐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임의 입이 떨리며 말했어요. 어깨 보여줄 수 있어요? 진욱이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드러났어요. 어깨 아래쪽 아스팔트에 쓸리며 생긴 화상 흉터가 동전 2개 크기로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그제야 움직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흉터 위에 손끝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볼펜 글씨를 더듬듯이 표면을 따라갔어요. 한 번 만지고 멈추고 다시 만지고 그리고 손이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멈추었어요. 동전 크기의 검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 33년 동안 전단지에 적어왔던 그 특징이었습니다. 3번째 만졌을 때 정임의 손이 흉터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에 실린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임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우리 승호. 그 2글자가 시장 골목에 떨어졌습니다. 33년 동안 전단지에만 적어왔던 이름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나온 거였어요. 살아있었어. 우리 아가가 살아있었어. 정임이 진욱을 끌어안았어요. 2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33년 동안 품어보지 못한 아이였어요. 꿈에서만 안아본 아이였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 33년 전처럼 다시 빼앗길 것 같아서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3년 넘게 삼켜온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떡집 영희가 고개를 돌린 채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33년 가까이 바보 정임이를 지켜봐 온 사람이었어요. 매년 아이 전단지를 들고 경찰서에 다녀오는 걸 봐왔고 비가 올 때마다 가게 처마 아래에서 혼자 골목 쪽을 내다보던 정임의 옆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환양년이라 부를 때 유일하게 곁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로 울음이 번져갔습니다. 이 시장에서 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33년 동안 자식 팔고 도망간 여자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전단지 붙이는 걸 쇼라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였어요.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한 어머니의 직감으로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한참을 울던 정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진욱을 바라보며 33년 만에 처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승우, 지금은 아프지 않니? 건강하니? 33년 전 차에 치여 죽어갈 뻔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리를 잃은 어머니가 33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먼저 묻는 말이 그거였어요. 진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저 건강해요. 정임이 진욱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어요. 눈물 위로 웃음이 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위로 33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 올라왔어요. 그것만 들으면 됐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해. 시장 골목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비닐을 흔들었어요. 떡집 영희가 앞치마에서 얼굴을 떼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고 철물점 사장은 가게 셔터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안쪽까지 비스듬히 들어와 서로의 볼을 감싸 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게 마룻바닥 위로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센터였어요. 하얀 커튼 너머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복도에서 정임이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새 의족이었어요. 33년 동안 같은 의족 하나로 버텨왔는데 진욱이 국내 최고의 보조기 전문의를 불러 정밀하게 맞춘 거였습니다. 가볍고 바닥을 디딜 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따라다니던 딱 소리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재활 첫날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평행봉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임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 의족은 예전 것보다 가벼웠지만 33년 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음에 길들여진 몸이 바로 적응하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발을 옮길 때 상체가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 그리고 다섯 번째 발을 디뎠을 때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어깨가 같은 높이에서 앞으로 나아간 거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고 간호사가 환호했지만 진욱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입을 감싸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이 그런 진욱을 보며 말했어요. 또 울어? 울보도 아니고. 안 울었어요. 콧물 나오는데? 정임이 웃었어요. 새 의족으로 처음 제대로 선 날에 이 사람이 먼저 한 일이 아들을 놀리는 거였습니다. 시장은 허물지 않았어요. 허물어지기 직전이던 슬레이트 지붕을 내리고 맑은 날에는 하늘이 보이는 유리천장을 얹었어요. 좁았던 골목을 넓히되 기존 상인들의 자리는 하나도 빼앗지 않았어요. 배수를 새로 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작은 건물 하나가 올라갔어요. 한정임 입양아동 재단. 간판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33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맨 한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은 그 간판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욱이 옆에서 표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정임이 갑자기 손으로 진욱의 팔뚝을 쳤습니다. 야, 이런 거 말고 시장 아줌마들 냉장고나 바꿔줘. 다 녹슬었어. 그것도 했어요. 뭐? 상인분들 전원 무이자 운영 자금 지원하고 시장 공동 물류 시스템도 넣었어요.
그리고 재단 옆에 어머니 김밥 레시피로 운영하는 분식거리 만들 건데 그건 어머니가 직접 맛을 봐주셔야 해요. 정임이 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귀끝이 빨개져 있었는데 아들한테 들키기 싫었던 거겠지요. 떡집 영희가 진욱의 손을 잡았어요. 33년 가까이 정임의 옆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내 엄마 33년을 내가 옆에서 봤어. 새벽마다 전단지 돌리고 의족으로 김밥 말고 욕먹으면서도 웃고 내가 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욱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더 고맙습니다. 33년 동안 엄마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저 대신 엄마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아주머니가 안 계셨으면 엄마는 혼자였을 거예요. 영희가 진욱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에 33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진욱이 시장 앞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정임이 차를 올려다보며 멈췄어요.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33년 전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뒤로 정임은 한 번도 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걸었습니다. 의족으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이어도 걸었고 비가 와도 걸었어요. 차라는 것이 정임에게는 3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었으니까요. 진욱이 조수석까지 돌아와 정임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천천히 갈게요. 약속합니다. 정임이 아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수석에 몸을 실었어요. 안전벨트를 매는 정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욱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33년 전 차가 빼앗은 것을 이제 아들이 운전하는 차가 돌려주려 하고 있었어요.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 너머로 논밭이 펼쳐지고 하늘이 넓어졌어요. 정임은 처음에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이었어요. 하지만 차가 달리고 길이 이어지고 창밖 풍경이 흘러가는 동안 점점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논밭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벼 이사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조수석 유리창을 통해 정임의 얼굴 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33년 동안 시장 골목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지금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정임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논밭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벼 이삭이 한쪽으로 눕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진욱이 웃었습니다. 36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물류제국을 세웠을 때도, 업계 최대 계약을 따냈을 때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태우고 달리는 아들의 웃음이었어요. 조수석에서 정임이 창밖의 노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차 안에서 잃어버린 3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도 위에서 부서진 다리도 시장에서 등 뒤로 들어야 했던 말들도
혼자 적은 일기장 9건의 밤들도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앞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 김밥이 있었고, 주고받을 타박이 있었고, 나란히 걸을 시장 골목이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바라볼 노을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 이상은 욕심이었습니다.